자,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이야기. 그 전에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정말 얻은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났는데, 혐오를 혐오하다 이번에 새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권 사시고 버리시고 새 책도 한 권 사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력 있으시면 또 한 권 버리시고 또 새로 한 권 또 사시면 어떨까. 네. 자, 혐오를 혐오하다 북 콘서트가 이번 주 일요일 낮 2시 벙커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815 연상하시면 됩니다.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벙커원 교회 마포 공동체로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좋은 책을 거부하는 기독교 서점은 대형 교회, 보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거나 사장님이 혹은 그쪽이 주류예요. 압도적 주류예요. 기독교에서 김용민이 하고 아는 사이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말하자면 데미지입니다. 그래요. 그게 있어요. 심지어 제 페이스북에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김용민 씨하고 김용민 씨하고요 사이가 관계가 어떻게 돈독하신가요? 그럼 우리하고 일 같이 못하지.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판매처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하실 수 있고 당일에 오시면 사인도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법무장관을 겸임하는 양상이 됐다. 이 이야기 잠시 광고 함께 하시면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광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코어업은 팟캐스트에서 유일하게 9가지 활력 원료와 페루산 마카가 환상적으로 콜라보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요즘처럼 아침 활력이 부족해지는 환절기에도 코어업만 있으면 아침부터 넘치는 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막판 컨디션 관리가 필요한 수험생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팟캐스트 진행자들과 재구매 고객이 직접 경험하고 극찬합니다. 2+1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용민.com과 또 포털 검색창에서 코어업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오빠 같죠? 네, 교회 오빠 같죠. 머리 모양 저렇게 하니까 진짜 딴 사람 같네. 자, 김용민.com과 포털 검색창에서 코어업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구 한겨레 논설위원회 이 제안 상당히 눈에 띄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선 후보 검증 특검제 도입을 제안함.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기획인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좌초시켰다. 지금의 위기를 위장된 축복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다. 만약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 대신 총선과 대선으로 직행했더라면 야망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보수 신문에 실린 칼럼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참 잉여들 많네요. 그죠? 배운 것이 똥이 된 경우를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참는데 한 18마디 나왔을 것 같아요. 18마디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조국 대통령 만들기를 문재인 정권에서 획책했다. 웃음만 나옵니다.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좌초됐는지를 말할 계제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칼을 휘두른 고위공직자 검증의 설례 문제다. 가공할 만한 인력과 수사기법을 동원한 검찰의 먼지 털기식 수사를 떼놓고는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조국 장관의 중도 하차에 검찰은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렇게 혹독한 검증을 했는데 대선 주자 검증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장관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는 게 아닐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부터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상적인 재산 증가와 석사 학위 취득 등 숱한 의혹에 휩싸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아들의 논문 의혹,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각종 비리 의혹 등에서 조국 전 장관과 얼마나 다른지 속 시원한 진실을 알고 싶다. 자, 근데 황교안, 나경원 이 두 사람의 이런 비위와 관련해서 왜 언론이 잘 보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언론 보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얘네들 소송 위협하니까 그래요. 조국 장관도 소송 위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냥 한 100개 기사 쓸 거 한 10개 쓰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 뭐 이런 고상한 취지로 뭐 뭐라고 떠들건 간에 그래 검증을 알아야지.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지식인으로서 그 고고함을 보여야지. 이러다가 사실 정말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의 진의와 선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라면은 악마들이라면은 이러면 안 되죠.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저에 대해서도 뭐 제가 한동안 또 소송 걸겠다. 또 소송도 걸었고. 그러니까 뭐 악플량이 거의 한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한 50분의 1로 줄었던 것 같아요. 예. 표현의 자유는요. 내가 초강자고 상대가 약자야. 약자로서 울부짖을 때, 막 외칠 때, 또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상대가 설득력 있는 비판을 했을 때, 그럴 때는 또 달게 받고 또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은 마타도를 퍼뜨릴 때 가만두면은 걔네들이 고마워하질 않아요. 그 황교안하고 나경원의 훌륭한 점은 훌륭한 점이 아니죠. 취소하겠습니다. 황교안하고 나경원 관련한 보도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얘네들은 뭐 말만 하면 소송 운운하니까 기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하려고 해요. 요즘 언론사들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기자들이 소송 걸리면은 잘 대응을 안 해주거든요. 야, 네가 좀 잘해봐. 네가 보도했잖아. 이럽니다. 지들이 데스크로서 통과시켜놓고는 기자들이 막 고소한다 뭐 이러면은 실제로 또 고소에 돌입하면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지금 황교안, 나경원 보도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여간 그런데 진실을 누가 밝힐 것인가? 언론이 조국 전 장관 검증에 보인 광적인 집착과 취재 의혹을 다시 발휘할 리는 만무하다. 황교안하고 나경원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취재 의혹을 다시 발휘할 리는 만무하다. 제가 봤을 땐 이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겨레 내부에서 주니어 기자들이 왜 조국을 안 터느냐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느껴져요. 이 문장에서. 결국 확실한 의혹 규명은 수사기관이 맡아야 하는데 검찰은 절대 아니다. 검찰에 또다시 검증의 칼을 쥐어주는 것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당장 지우고 버려야 할 그 착각이 뭐냐면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또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평하게 수사한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검찰에다가 검증의 칼날을 쥐어준다고 칩시다. 검찰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또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잘 안 털어. 근데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후보는 탈탈 털어.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한테 그 검증의 칼을 쥐어주면은. 검찰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언더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단은 그래요. 문민 통제가 가해져야 합니다. 문민 통제 실패해가지고 사실은 조국 장관이 이렇게 물러난 거 아닙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름하여 대선 후보 비리 의혹 검증 특별검사제다. 야당 쪽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그렇게 열렬히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막상 자기 검증 수사에 꼬리를 내리는 것은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 특별검사 수사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면 된다. 수사 대상은 자신과 배우자는 물론 자녀, 양가 부모, 형, 동생, 조카 등을 모두 망라해야 한다. 압수수색은 최소한 70여 곳은 해야 한다. 동시다발적일수록 좋다. 무엇보다 자택 압수수색은 11시간 정도의 넉넉한 여유를 갖고 할 것을 권한다. 수사 인력은 적어도 검사 20명, 수사관 50명은 투입해야 한다. 이제는 누구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대선으로 직행하려는 야망을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그로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저는 이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법적 잣대로. 아니 무슨 수로? 아니 특별검사가 왜 있어요? 잘못이 있을 때, 범죄가 확인됐을 때, 확인됐다기보다는 범죄가 추정됐을 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도입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있는 것이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 하여간 수사기관이 동원되는 것은 안 되고 저는 대선 주자의 경우 한 10번 정도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청문위원을 구성해서 국민청문회를 열고요. 또 후보 간 토론회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청문회 한 10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판단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풍자 아닌가요? 라고 알렉스 C님 말씀하셨는데요. 한결에 제가 요 캡처하지 않은 부분에는 이거 패러디 아니다. 이렇게 김종국 편집인이 밝힌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 특검제 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여야 청문위원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10번 정도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니 검사는 하는 인사청문회를 왜 대통령 후보는 안 합니까? 예? 자,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대통령이 진두지휘한다. 쓸 수 있는 카드 다 쓴다. 이런 기사가 눈에 띕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외에도 추가적인 검찰개혁 방안 역시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했어요.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내게도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오수 차관과 이 국장이 누군가? 잠깐만요. 예. 이 국장이 누구야? 이준호. 이준호인가? 아니 이분은 본부장인데. 예. 아.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어요. 예. 이성윤, 네, 조남철님 감사합니다. 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먼저 호출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법무부 장관
공백과 상관없이 자신이 직접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보고를 지시한 것도 개혁에 대한 저항을 대통령 자신이 감당하며 밀고 나가겠다는 예고인 셈입니다. 어이 검찰,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한번 털어보지. 그 기계로 한번 문 대통령 가족도 한번 털어봐. 못할 거 뭐 있나? 뭐 대통령이 뭐 수사에 관여를 하나? 그렇다고 뭐 검찰총장 옷 벗기나? 그러지 않으니까 대통령 가족도 한번 털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 인선도 당분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가 덧붙였습니다.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장관 역할을 다한다 생각하고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직할로 챙기겠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거 검찰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까불어봐. 인사권, 재정권으로 답을 해줄 테니까. 이게 대통령의 뜻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경향신문, 여러분 경향신문 한번 보십시오. 이 신문 정말 이제는 뭐 국민이 자기들한테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어이 문바들 너희들끼리 잘해봐. 우리는 너희들한테 휘둘리지 않아. 지금 이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감찰권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놓고 갈등을 빚은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 혼외자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고 최 총장은 결국 검찰을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찰권을 강화하겠다. 이게 박근혜가 최동욱 날리던 그 칼을 휘두르겠다. 이런 얘기로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마직항님 말씀처럼 경향은 또 오늘 아침에 조국 장관이 웅동학원에 관여했다. 이걸 단독 기사로 냈습니다. 그 뭐 틀림없이 검찰이 준 기사겠죠. 검찰이 준 정보겠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아무런 문제인식 없이 주는 대로 감사히 받아 처먹는 경향이라면은 이제 뭐 경향은 보내드려야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경향 출신의 원로 언론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90년대 이제 사원주 신문으로 거듭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본편에 서는 경향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독자들이 안 보고 외면하면은 뭐냐? 그럼 이제 쉐보론 택기 되는 거지. 최동욱 쫓아냈던 그 칼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휘두르고 있다. 감찰권 강화로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음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사 열심히 하는 검사들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짜장면 그 일 때문에 시민들이 폭발해서 서초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뭘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아, 저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 걱정. 그런 거 아닙니까? 참 너무 분노가 치밉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예. 장도리를 다른 데서 내면 안 되나 이런 미모지존님 말씀도 있었어요. 예. 장도리 말고는 경향신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또 이러면 또 그렇게 답하겠지. 빠심을 충족시켜주는 만평이라서 그것만 좋아한다고. 야,
검찰의 오염된 정보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너희들을 어떻게 믿니? 아이고 정말.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자, 이 감찰사령탑, 감찰사령탑, 대검 감찰부장,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한동수 전 판사가 이렇게 발탁이 됐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분을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네. 한동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년 동안 판사로 일했는데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대법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2014년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데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고 검사 직무를 감찰합니다. 기존 감찰부장은 검찰총장 측근이 맡는 것이 전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대검 감찰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검찰총장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그 리더십을 보위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전임 정병학 감찰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임기를 마쳤는데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8월 중순만 해도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 유력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총장 측근이 발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알려졌는데 조국 전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감찰부장을 통해서 검찰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비검사 출신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왜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찰 안 하면요 브레이크가 없어져요. 그냥 막 질주합니다. 선의를 가진 검사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덮어씌우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일정 부분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을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 법무부가 그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국 장관 물러나는 동안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했습니까? 없었지. 법무부 장관을 아주 능멸해가면서 아주 난도질해가면서 결국 쫓아냈잖아요. 검찰에 대한 언더 컨트롤이 실패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문민 통제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검사 감찰이 필요합니다. 검사 감찰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챙기겠다. 그리고 감찰사령탑에 조국 장관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수 전 판사가 임명됐다. 이 점은 아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하나 소개할게요. 서울신문 기사인데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 사업장. 2017년에서 2018년 노동관계법이나 임금 체불을 이용으로 고용 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분명히 임금 체불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서 2018년 모두 6,197곳의 고용허가제 사업장을 점검해서 12,7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1,721곳을 점검해서 법 위반 사항 4,091건을 잡아냈는데 매년 자체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5%만 점검했고요. 나머지 95%또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장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임금 체불은 과연 없을까? 없을 리가 있나? 실제 드러나지 않은 불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허가받고 조사된 사업장의 경우도 올해 8월까지만 4,091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이게 다 드러났는데 말이죠.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이 한 곳도 없었어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업장은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는 줄 아십니까? 사업장이 아이고 우리 어려운 사정을 정부에서 헤아리고 봐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 철저하게 따지고 책임 물리고 심지어는 고용허가 취소하고, 아니 임금도 주지 못할 직장이 말이죠. 왜 계속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이런 작은 기초를 지켜나갈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공직사회가, 관료사회가 총체적으로 나사가 풀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다. 공직사회를 단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런 기초를 안 지키는지, 이런 기초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철저하게 감찰을 해가지고 책임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통령의 권위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거 하나둘씩 봐주면요, 정권의 나사가 풀리고요. 근데 정권은 레임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만이라도 제대로 단속해가지고 왜 그걸 못하죠? 저 조중동이 시비 걸까봐, 경제신문이 시비 걸까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진도는 나가야죠.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예우받고 임금 체불로 인해서 눈물 짓고, 여러분 한 달만이라도 그 임금 못 받아봐요. 한 달만이라도 임금 못 받아봐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회사는 월급 밀리면 가족 같은 노사를 외친다고요. 가족 같은 노사를 외친다고요. 그렇군요. 지금 기초 나사가 풀린 이 부분,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기사 혹시 보신다면은 고용노동부 장관 뭐 했냐고 경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의 이상을 추구하고 사람이 먼저다를 사실상 국정 기치로 내걸었는데 이게 뭐냐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사업장 한 군데도 취소하지 않은 거, 허가 취소하지 않은 거 뭐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임금 체불해도 되겠다고 장려하는 거냐. 야단 쳐야 돼요.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MB 때 차관이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계속.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감찰부장님 나름대로 또 이제 민변에서도 활동을, 민변은 아니군요. 우리법연구에 계셨군요. 우리법연구에 계시면서 그래도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법치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검찰 조직은 정말 무서운 조직이 아닙니까? 감찰부장 자리면은 불방망이를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검찰 조직의 집단 저항, 알게 모르게 이렇게 뒤통수 치는 그 저항에서 이제 좀 결연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있는 법이라도 확실하게 지켜서 결국 나의 이런 부당함을 공공이 다 해결해 주겠지, 이런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은 다시 예전에 70%, 80%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권력을 주면 뭐합니까? 쓰질 않는데. 한동수 감찰부장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안 쓰면요. 안 쓰면 어? 아이고 권력 남용 안 하시네. 권력 남용 안 하시네. 이러면서 박수 받지 않습니다. 직무유기 하셨네? 이런 질타를 받을 겁니다. 지금 검사들에게 비위가 없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보도 보셨습니까? 정경심 의사 병원명도 없는 입원 증명서를 냈다.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거짓말이죠. 제목부터 거짓말입니다. 의사와 병원명도 없는 입원 증명서 냈다면 가짜 입원 증명서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입원 증명서가 어디 있어요? 병원 이름도 없고 의사 이름도 없는. 민중의 소리 사설로 정교하게 반박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정경심 교수 측이 내놓은 입원 확인서에 대한 입원 증명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자신들이 받은 자료만으로 뇌종양, 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은 정 교수 측이 내놓은 문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까지 없다. 이렇게 말했다. 뭔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진하게 흘린 셈이다. 근데 가려서 낸 거 아니에요. 가려서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시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 피의자의 건강 관련 문서가 급한 것도 아니에요. 변호인은 그럼 왜 가려서 냈을까? 변호인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다른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수사에서 수많은 기관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때마다 기자들이 몰려서 큰 무리를 빚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또다시 위조 논란을 만들어냈다. 검찰이 이런 정도의 일을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거니와 뭔가 의심스럽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네. 검찰에 공개되면 기자에게 공개되고 또 그 병원은 탈탈 털리고 그런 폐를 끼치기 싫어서 의사, 병원 이름을 가려서 냈는데 이게 위조인 것 같다라고 슬쩍 언론에다가 흘리고 조선일보는 또 이걸 타이틀로 달았습니다. 송요훈 MBC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보겠습니다. 기사에는 악의가 넘치고 기사의 서술 방식은 악질적이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예방 차원의 간단한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직장 동료들은 내게 심장 질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회사 일도 바쁜데 병문안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직장에는 입원 사실만 알리고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누군가 회사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며 유언비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지 않았대. 병문안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일하기 싫으니까. 꾀병 부리고 놀러 갔을 수도 있잖아. 심장이 안 좋다더니 무슨 정형외과라고 그랬다지? 총무부 직원이 그랬더라고. 그러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송요훈 기자는 식민지 어둠을 밝힌 한 줄기 빛. 조선일보가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어둠을 밝힌 한 줄기 빛이었대요. 나 참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송요훈 기자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사실을 왜곡해서 독자를 기망하는 혹세무민의 요망함은 지금도 여전하다.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사회학이다. 이런 말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참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투쟁했던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달성되지 않더라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내년 창간 100년인데 저 100년 되도록 저놈들을 없애지 못했다. 이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조선일보 말을 누가 믿습니까? 믿고 싶은 놈들만 믿죠. 그죠? 안티조선 운동은 성공했습니다. 지금 안티조선 조직은 없어졌지만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없어졌어요. 이제 걔네들이 얘기하면 일단 의심합니다. 아니 제목부터 저는 웃습니다. 저처럼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그 A부터 Z까지 어떤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제목만 봐도 알아요. 이 새끼들 또 거짓말하는구나 라는 것이. 보십시오.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언론 1등 조선일보, 2등 TV조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티조선의 성과입니다. 그 안티조선 운동이 지금 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안티조선 운동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국가보안법 피해지 투쟁 벌였잖아요. 참여정부 초기에. 국가보안법은 온전하지만 요즘 국가보안법으로 뭔가 기소를 하고 유죄를 때리는 것이 우습게 됐어요. 희화화됐어요. 이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은 이스나마나한 법이 됐습니다. 다 국가보안법 피지 운동을 벌이신 분들, 예, 그분들 덕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수호를 외쳤는데 조국 장관이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조국 장관 그만뒀다고 검찰 개혁 안 됩니까?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의 대의가 됐고요. 급물살을 탔습니다. 다 여러분 덕이에요. 여러분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열심히 박을 던지면은 오자미로 박을 치면은 정말 귀신같이 도적같이 순식간에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아무런 사심 없이 선의로 열심히 싸운 이민중들의 싸움은 항상 당장은 이루어지지 못해도 꽃을 피웁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처절하게 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됐어요? 7년 뒤에 직선제 개헌으로서 다시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당장에 무언가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더라도 민중이 선의를 갖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여러분 여의도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여의도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경훈 민중의 소리 기자가 지금 저 검찰이 왜 조국 장관 사퇴했는데도 이후에도 검찰이 지금 계속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한 수사라는 점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였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검찰이 이 사건을 일반 형사부로 내려보내거나 수사 강도를 낮춘다면 그동안 해왔던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결국 특수부에서 시작한 수사가 특수부에서 끝나야 하는 상황으로서 검찰로서는 퇴로가 막혀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보복 수사 구도가 돼버린다. 검찰은 그래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정경심 교수를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벌써 6차 소환 조사다. 네. 저는 여기서 검찰이 좀 증거가 없다. 기소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느끼게 되네요. 아니 진짜 자기들이 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오해를 사기 싫으면요. 확실한 증거로서 빼박 증거로서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절제되게 품격 있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터는 거 아닙니까? 계속 피의사실 흘리고 피의사실 흘린 걸 또 경향신문은 보도한 것 같고요.
코너로 몰리니까 지금 더 퇴로가 없으니까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런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조국 장관 사퇴했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낙담하고 그럴 새가 없습니다. 자,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국회 앞에 모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뜻을 모읍시다. 아, 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이현주 전 검사, 지금 변호사인데요. 이현주 전 검사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했던 발언인데요. 이현주 전 검사의 발언 일부 내용을 제가 지금 텍스트로 올려놨어요. 함께 보시면서 이현주 검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함께 접해보시죠. 저는 정말 악몽 같은데, 검사장이라고 하면 우리 검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찍소리도 못. 저를 하루는 검사장실에 부르더라고요. 예. 항상 그때는 주눅들어. 내가 뭐 잘못했나? 그치. 신입이니까. 네, 내 사건 뭐 잘못했나? 그렇죠. 근데 제 사건 중에 검사장 결재를 올라가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겠죠. 구속 사건 정도나? 갔더니 저더러 주말에 등산을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니 그 기수 다 같이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저 혼자 불러서. 네. 단 둘이 가자고요? 네. 그 다음 사건은 이제 검사장 관사가 주소를 주면서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관사로요? 예. 왜요? 가셨어요?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갔더니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강압적으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분위기를 떠보는 거죠. 얘는 어디까지 저항을 하는 애인가. 얘가 너무 오랜가. 네. 저는 좀 숙달된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 나중에 판단을. 왜냐하면은 서서히 밀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검사장실에서 놓으라고 했으면은 그 두 번째는 드라이는 없었을 테고. 예, 두 번째도 어영부영 넘어가니까 그 세 번째는 일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호텔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말은 이제 호텔에 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여기 스시가 맛있다고 꼭 사주고 싶다고. 근데 자기하고 나하고 스시를 먹으면서 호텔. 그때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된다고. 이거 되게 부적가 행동인 것 같다고. 야, 초밥 나 좀 사줘라. 내가 초밥을 무척 좋아하거든. 초밥 나 좀 사줘. 나 좀 사줘. 나 나름 유명인 아니야. 같이 밥 먹어줄 테니까 나 초밥 좀 사줘라. 어디서 수작질이야 이런. 난 참. 자, 두 번째 섹션이었습니다.